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인류 보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갑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님과 함께 국민 통합을 주도하는 국가보훈처 보훈정책의 기본 방향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국가보훈정책의 방향과 추진에 대해 책임지고 계신 분이죠. 저희 스튜디오에 특별히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직접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보훈처장 박민식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 단 한 분도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헌신을 다해서 한번 제대로 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방TV 국방포커스의 국가보훈처장님 직접 출연은 처음이죠. 네, 저희 초대 흔쾌히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정말 박민식 국가보훈처장님 처음에 이렇게 딱 임명되셨을 때 주변에서 정말 적임자다. 왜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바로 처장님께서도 보훈 가족이십니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솔직히 네. 뭐 적임자다라고 다 말씀하신 거는 아니고 네. 제가 이제 정치를 했지 않습니까? 네. 정치를 했고 또 그전에 또 검사를 하고 해놓으니까 뭐 정치인 출신이다, 검사 출신이다 이렇게 또 좀 약간 색안경을 끼고 계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네. 그런데 아마 대한민국 국가보훈처장 중에서 최초로 네. 제가 전사자의 아들입니다. 네. 제가 7살 때 저희 선친이 맹호부대 첩보 부대장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전사를 했는데 아마 다른 누구보다도 우리 보훈 가족의 그 마음을 네. 저는 뭐 어릴 때부터 체감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진심을 다해서 우리 대한민국 그 보훈 정책을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소명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버님께서 베트남전에 참전하셨고 거기서 돌아가신 거잖아요. 네, 역시 남다른 각오가 있으신 것 같으십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 보훈 대상자분들이 처장님이 오시면서 드디어 보훈 가족이 실제로 체감하고 느꼈던 평소의 고민들이 제대로 보훈 정책에 반영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게 됐고요. 어깨가 무거우시겠는데요. 그렇죠. 예. 더 무거워지셨죠. 네. 그리고 처장님께서 그동안 이 보훈 정책에 있어서 느끼신 바가 아주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니 쉽게 예를 들면은 제가 어릴 때 이제 우리 교수님은 아실 것 같은데 어릴 때 학교 선생님이 집에 뭐 텔레비 있는 사람 손들어라 냉장고 있는 사람 손들어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호구 조사를 합니다. 네.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원호 대상자 손들어라고 합니다. 그럼 원호 대상자 손들어라 선생님 말씀하시면은 제가 손을 드는데 그때 느끼는 그 느낌이 뭐냐면 상당히 부끄러워요. 숨고 싶어요. 위축이 됩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가 전장에 나가서 전사를 했으면 나라가 우리 가족한테 미안해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반대로 제가 오히려 미안해하고 저희 어머니가 미안해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죠. 예컨대 미국 같으면 정반대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전장에 나가서 뭐 팔이 다쳤다든지 또 전사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 사회가 그 가족을 위해서 엄청나게 그 자긍심을 가지도록 네. 그렇게 분위기를 만드는데 우리는 정반대였다. 그래서 뭐 다른 어려운 이야기를 다 제쳐두고라도 그런 문화, 네. 문화만은 만큼은 꼭 네. 한번 바꾸어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보훈 문화 인식 개선 필요하다. 이런 말 참 오랫동안 했는데 이번 기회에 조금 더 확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취임 100일을 전후해서 국가보훈처에 대통령 업무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훈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 이제 큰 틀하고요. 추진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보훈정책의 목표, 보훈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라고 하셨는데
궁금해집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장관들 이제 국무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다른 장관님들이 뭐 보훈하면은 조금 잘 안 하다습니다. 말이 어렵죠. 그래서 제가 그냥 만들었습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의 보훈 정책 핵심은 세 가지다. 뭐냐면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 존중하고 기억한다. 근데 이러면 잘 안 하다와요. 그죠? 예, 제가 그래서 그 외우는 방법, 제가 영어는 젬병인데 하나만 쓰겠습니다. 네. 맨 처음에 끝까지 책임진다 하면은 이거는 영어로 하면 리스판스블입니다. 네. 그러니까 R이 중요해요. R. 예. 예. 그다음에 존중하고 기억한다 하면은 존중하는 건 리스펙트는 다 알지 않습니까? 네. 또 기억도 remember, Remember. 다 알죠. 그래서 3R. 3R입니다. 아, 예. 윤석열 보훈 정책의 핵심은 3R이다. 네. 이렇게 우리 국방 포커스 우리 시청자분들도 기억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장병 여러분들도 꼭 기억 부탁드립니다. 네. 이 정도면 명강사인데요. 네. 그 처장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보훈하면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인데 뭔가 베푸는 것처럼 분위기가 좀 애매했어요. 그죠? 그렇죠. 정말 보훈 대상이라고 하면 정말 자랑스러워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제일 잘못된 것이고 선진국의 보훈 정책과 또 우리하고 좀 차이인데 뭐 예를 들면은 보통 이제 군인, 이제 경찰, 소방관 이분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솔직히 제가 이런 방송에서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군인 하면은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뭐라고 하냐면은 군발이 일합니다. 경찰 하면은 짭시에 이렇게 엄청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가장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인데 어찌된 셈인지 그분들을 존중하기보다는 상당히 비하하는 문화가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20살, 21살 현역 장병들이 비행기를 탑니다. 비행기를 타면은 타고 있던 승객들이 전부 기립을 해서 박수를 칩니다. Thank you for your service. 당신들이 이렇게 복무를 하고 있어서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또 여행 간다고 비행기도 타고 있다.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반드시 바꾸고 개선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길이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제복 입은 시민, 제복 입은 군인, 경찰이 자랑스러운 그런 국가 건설을 위해서 지금 차장님께서 애써주시고 계시는데요. 최근 행보 중에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얼마 전 77주년 강복절이었죠. 예. 보니까 그 윤동주 시인 그리고 홍범도 장군님 등 그 독립유공자 156명에게요. 잘 들으셔야 돼요. 가족관계 등록부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이전에는 아니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호적이 없었나 있었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보야 되는데 아무래도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처장님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뭐 원래 법률가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제 법률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평소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뭐 보통 술 마실 때 기분 안 좋으면 이 호적 파간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정도로 네. 호적이 중요한 맞습니다. 소속 제일 넘버 원이죠. 호적이다 국적이다 이게. 그런데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일제시대에 일제에 항거하면서 또 나라를 빼앗기면서 이 호적을 할 정신적인 여유가 없기도 할 뿐만 아니라 네. 또 뭐 일제에 호적 등재하기를 거부하는 그런 독립지사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이제 50년, 100년이 흘렀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호적이나 국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컨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윤동주 시인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었기를 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남녀노소 제일 좋아하는 시인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중국의 바이두 그 검색 사이트에 윤동주는 중국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막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는 환장할 노릇이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윤동주 시인 아예 대한민국 호적을 창설을 했습니다. 그 새로 만든 겁니까? 새로 만들었죠. 아, 왜냐하면 그러셨구나. 윤동주 시인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본적지를 주소지를 지금 우리 충청도 독립기념관에 딱 해서 윤동주 네. 시인을 비롯해서 156분 네. 무호적인 네. 무호적이고 또 후손도 없는 분들 네. 이런 우리 애국지사분들 156분의 그 호적을 아예 창설을 해서 상당히 저는 이번에 보람을 가지고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독도를 일본에 뺏겨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우리 땅을 빼앗겨서 안 되듯이 우리의 애국지사도 네. 빼앗기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큰일 하셨습니다. 저희 그런 거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차장님. 네.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분들이 호적이 없었다는 거조차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그래도 호적이 생겼다니까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예, 또 최근에 서울 수유리 북한산 국립공원 안에 합동으로 모셔져 있던 한국 광복군 17위 선열들이 광복 77년 만에 국립묘지로 이장이 되셨다고 해요. 행사 진행하시면서 이 감회가 새로우셨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 마음이 애틋했습니다. 그 돌아가신 광복군 17분은 전부 나이가 20살, 21살, 22살 젊은 나이에 항일 운동을 하다가 일제에 의해서 옥사하거나 총살당한 그런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제 그 광복이 되면서 혼란한 틈에 제대로 우리가 모시지를 못했죠. 그러니까 이제 수유리에 그때 묻혀서 거의 77년 동안 쓸쓸하게 거기 계셨는데 우리가 살아 생전에 잘 못 모셨지만 그래도 이제는 우리가 또 나라의 품격을 생각해서라도 네. 다른 분은 몰라도 애국지사분들은 잘 모셔야 되겠다 해서 네. 이번에 제가 직접 그 영현을 제가 직접 들고 이제 국립묘지로 모셨고 뭐 저는 국가보훈처장으로서 당연히 할 일을 다 했다. 네. 대통령께서도 직접 또 참석하셔서 그때 뭐 사진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만은 한 의장병이 그 영현을 들고 오다가 이 끈이 엉켰어요. 끈이 엉켰는데 이제 얼마나 긴장을 했겠습니까? 네. 우리 대통령께서 갑자기 그걸 나가셔서 그걸 등을 두드려주면서 그 끈을 이렇게 바르게 하는데 의장병도 나이가 21, 2살이지 않습니까? 네. 그 영현 안에 있는 이제 그 광복군 그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짠한 네.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국민 통합을 지도하는 보훈을 위해서 제대로 구현해야 되는데 여기서 정말 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차장님 어떻습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제 국민이 이렇게 다 같이 하나의 공동체 소속감을 느끼면서 가기 위한 어떤 과정에 이 보훈의 역할이 있다고 보는데 뭐 과거에는 좀 안타깝게도 이런 그 보훈과 관련한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 정치적인 진영에 따라서 좀 서로 다른 오히려 통합이 아니라 분열되는 그런 측면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그 광주 5월 어머니들을 만났습니다. 그 뭐 단체 정식 공법 단체도 있지만 이제 이분들은 그야말로 5.18 정신을 온전히 지키고 진심으로 수십 년 동안 이렇게 그 힘들고 이런 점을 이제 견뎌오신 분들인데 서로 아주 짠하게 뭐 좋은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훈에는 독립, 뭐 호국, 민주화 이 세 가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균형 있게 정책을 추진해서 결국에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같이 이렇게 통합될 수 있도록 그런데 튼튼한 주춧돌을 놓는 심정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네. 보훈은 국가 안보의 초석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네.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참 이 말이 좀 되게 좋았는데 보훈과 국방은 동전의 양면이다.
그러니까 보훈이 잘 돼야 국방도 튼튼해진다 뭐 이런 말인 거죠.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그 하나의 문장 안에 모든 그 우리 윤석열 정부의 철학이 담겨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 최강의 국방력을 가진 나라는 어디입니까? 미국이죠. 미국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미국이 왜 최강의 국방력을 가지고 있냐? 물론 뭐 기술도 좋고 돈도 많고 하지만 저는 이런 예를 들고 싶습니다. 미국 6.25 지금 70년이 넘었는데 70년 전에 미군 전투기 조종사가 격추가 되어서 한강 다리 밑으로 빠졌습니다. 당연히 죽었겠죠. 그런데 60년, 70년이 지나서 수십억 원 예산을 들여서 2억 마리 그 전투기 조종사의 뼈가루를 찾기 위해서 오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이 세계 최강의 나라, 또 최강의 국방력을 가지고 있는 비밀이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그 나라의 그게 뭐 60년, 70년하고 다르고 세계에서 OECD 몇 개국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그런 점은 저는 좀 배울 만하지 않냐, 또 배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대 군인부, 그 VA라는 그런 제대 군인부가 있는데 얼마나 위상이 높은지 혹시 아십니까? 얼마나 높을까요? A, B, C를 뭐 나눠야 됩니까? 아, A 플러스. 그러니까 아주 최고의 위상을 가진 부가 국방부라고 보는데요. 국방부 바로 아래에 이 제대 예. 군인부가 있고요. 그만큼 보훈에 대한 위상도 높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예산 책정도 우선적으로 책정될 정도입니다. 네. 이런 점 우리도 보훈 정책에 있어서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우리 김태 기자님, 네. 저희 우리 국가보훈처에 좀 스카우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불러만 주시면 가겠습니다. 아니 그럼 저희 국방부 코스는 어떻게 합니까? 양쪽에 다 하셔도 되십니다. 그렇죠. 아니 지금 아주 그 핵심적인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실제가 그렇습니다. 미국의 연방 정부 많지 않습니까? 넘버 원이 국방부, 넘버 투가 보훈부입니다. 네. 예, 그래서 진짜 국방과 보훈과 국방이 한 나라의 제일 중요한 기둥을 이루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국가보훈처로 되어 있는데 보훈부 승격이 아마 상당히 가시화되어서 네. 몇십 년 만에 아마 현실화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과 우리 국방 포커스에서 좀 많이 응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곧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처장님 얼마 전에 국방장관님 이종섭 국방장관님과 함께 이제 미국 다녀오셨습니다. 언론에 이제 많이 또 나와서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네, 중요한 건 정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 직접 보고 또 경험하시고 또 참배도 하고 오셨는데요. 그 당시 뭐 분위기라든가 느꼈던 점, 우리 국민들이 이런 거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추모의 벽, 이제 워싱턴, 첫째는 워싱턴 DC, 미국의 심장이지 않습니까? 네. 미국의 심장인 워싱턴 DC에 미국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한국 사람의 이름이 거기에 표기가 되었다.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제일 귀한 땅이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미국 입장에서 외국 사람의 이름을 거기에 기명 표기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것은 유사일의 처음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미 동맹이라는 것이 진짜 이거는 특별하다. 그야말로 피로 나눈 그런 관계다 이런 생각을 했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또 어떤 국민들께서 왜 그걸 자꾸 기록을 하려고 하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분도 있는데 기록되지 않으면 기억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존중하고 기억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기록을 해두어야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은 참 우리 보훈 정책에서 좀 우리가 추진해야 될 그런 방향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저는 이제 사진을 하나 봤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비가 되게 많이 내렸는데 비를 다 막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
우산을 안 파나? 왜 우산을 왜 안 사줬지? 비를 왜 담았지? 했는데 이게 바로 예우를 갖추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아, 이게 진짜 제가 국방 포커스에서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진은 뭐 저는 그렇게 우리가 기대를 안 했는데, 미국에서 그 사진을 이제 한국에 뭐 언론에 놨나 봅니다. 알링턴 묘지에 뭐 정치인들이나 또 장관들이나 의뢰이 가서 헌화 참배하는 건 그냥 코스입니다. 루틴한 코스인데 그때 비가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쏟아져서 사실은 저희들도 우산을 쓰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생각을 했었는데 그 가서 딱 분위기를 보니까 24시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알링턴 그 무명용사비를 지킨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24시간 그걸 지킨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1년 내내. 1년 내. 그러면 헌화 참배하는 사람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거는 한 번은 헌화하는 게 뭐가 그리 어렵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서 차마 우산을 쓰고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그걸 하는데 참 마음이 네. 특별했고 마음이 진짜 우러나오더라고요. 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 진짜 제대로 받들어 모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진짜 촥 마음속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네. 그런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번에 직접 헌화하고 오시면서 이 혈맹으로서 연대의식도 더욱더 굳건해지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우리 대한민국이 생각하는 것보다 제가 볼 때는 한 5배, 10배 이상으로 미국 사람들은 이 한미 동맹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6.25 참전한 그 자긍심, 이게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실속을 생각하더라도 이 한미 동맹의 아주 필수적인 불가결한 그런 우리 공통의 기억이다. 우리가 네. 보통 그러자면 우리 사람 간에도 아주 생사고락을 같이 한 그런 그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은 특별하지 않습니까? 네. 한국과 미국이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그 추모의벽 행사 대통령 메시지를 제가 대독을 하고 왔습니다마는 정말 앞으로 한미 동맹은 우리 대한민국 발전 번영에 있어서 뭐 제일 중요한 그 요소가 아닐까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네, 뭐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감동적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 이 보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두면 똑똑해지는 신기한 국방 지식, 그것이 알고 싶은 지식 포커스. 안녕하십니까. 다이어트 지식 포커스. 오늘의 포커스는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한 분들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경받는 나라. 정부의 국정과제에 발맞춰 호국 영웅들을 위해 여러 보훈 사업을 추진 중인 국가보훈처. 끝까지 책임지는 인류 보훈을 실천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지금까지 추진했던 프로젝트 중 주요 장면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 주요 장면, 지난 6월 호국 보훈의 달에 공개된 제복의 영웅들 프로젝트입니다. 선진국이라는 보통 나라들의 공통적인 요소들을 보자면 결국에는 그 공동체에서 희생하신 분들을 제일 먼저 예우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공동체에서 희생할 수 있는 가장 먼저 앞서서 계신 분들은 유니폼을 입고 있는 제복을 입은 분들입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6.25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제복 근무자들을 존중하는 보훈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6.25 참전용사들을 위한 새로운 여름 단체복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요. 국내 최정상 패션 디자이너 김석원 대표의 손길을 거쳐 기존의 작업 조끼 같았던 단체복이 좀 더 클래식하고 패셔너블하게 재탄생했습니다. 세련된 디자인은 물론 기능성까지 갖춘 여름 단체복은 6.25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걸맞는 품격이 잘 담겨 있는데요. 다양한 재능 기부와 지원으로 진행된 제복의 영웅들 프로젝트.
이를 통해 6.25 참전 유공자와 제복 근무자, 국가 유공자들에 대한 존중과 예우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좀 더 확산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다음으로 주목한 주요 장면, 미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준공식입니다. 정전협정 69주년을 맞은 지난 7월 27일 워싱턴 DC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에서는 미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준공식이 열렸는데요. 이 추모의 벽에는 6.25 전쟁에서 전사한 미군과 카투사 43,808명의 이름이 각인돼 있습니다. 이날 준공식에 참석한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축사를 대독했는데요. 추모의 벽은 미군과 함께 카투샤 소속 한국군 전사자를 함께 기림으로써 한미 혈맹의 강고함을 나타내는 조형물로 건립되었습니다. 전 세계인들에게 한국 전쟁을 알리는 역사적 상징물이자 평화의 공간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이틀 전인 25일 워싱턴 DC 알링턴 국립묘지를 방문했던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6.25 전쟁 참전 영웅들의 묘에 헌화했습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알링턴 묘지에선 폭우가 내리더라도 우산 없이 비를 맞는 게 원칙이라며 영웅들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모습을 보면 국가의 품격이 드러난다는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우리가 그들의 희생을 잊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잊는 것.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헌화 참배 소감으로 인용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이 메시지 역시 우리는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한 장면. 지난 8월 다시 대한민국 영웅을 모십니다라는 주제로 추진된 한국광복군 선열합동 봉송식입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제77주년 광복절을 맞아 조국 독립을 위해 일제에 맞서 싸우다 전사하거나 순국 후 수유리 한국광복군 합동묘소에 안장된 한국광복군 선열 17일을 국립대전현충원으로 이장하기 위해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봉송식을 가졌는데요. 20대 꽃다운 나이에 중국 지역에서 일제히 항거하다 순국하여 그동안 이름조차 잘 알려지지 않았던 우리의 선열들. 그분들을 위해 열린 한국광복군 선열합동 봉송식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유족 등 100여 명이 참석. 17위 선열께 깊은 존경과 추모의 마음을 전하며 그분들의 영면을 기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있는 이 자유는 일제강점기의 암울한 현실과 절망 속에서도 오직 자유와 조국의 독립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던진 분들의 희생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청춘과 목숨 바쳐 헌신한 영웅들을 돌보며 끝까지 책임지는 것. 대한민국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살 수 있는 나라. 국가의 영웅들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 인류 보훈. 앞으로도 국가보훈처가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네, 새 정부가 발표한 국정과제 110대 과제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과제, 특히 보훈 정책과 관련해서요. 앞서 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3R, 책임, 존중, 기억. 예, 이 부분 조금 더 관련해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예, 보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책임이라고 하면 그게 우리 국정과제 109번인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보통 우리가 책임진다 할 때 뭐 말로만 백날 하면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때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솔직히 어떤 물질적인 이런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노병들 또 베테랑들 가장 힘든 것이 노후가 좀 편안하게 해드려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어떤 뭐 그 명예수당이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우리 보훈 급여가 예우에 맞도록 그러니까 복지라고 하면은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거는 그런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내가 나라를 위해서 이만큼 헌신했으면은 나라가 나의 자긍심을 이 정도 인정해 줘야 된다. 그게 급여 수준이 높은 거죠. 그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네. 이제 그때 책임이라는 것에 중요한 게 그
그 어떤 그 의료. 왜냐면은 늙으면은 제일 서러운 게 아플 때다. 네. 근데 국가가 특히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국가보훈처에서 이제 보훈복지의료공단이 있고 전국에 보훈병원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좀 부족해서 일반 병원도 그 위탁병원 지정을 대폭 확대를 할 생각입니다. 지금 아마 예. 지금보다 1년에 100개씩 우리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대폭 확대를 할 계획이고 뭐 거기에 대해서는 재정이 많이 들지만은 네. 뭐 다른 걸 희생하더라도 이것만큼은 확실히 하겠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보험급여의 문제, 그다음에 그 의료 이 부분만큼은 결코 양보할 수 없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을 보더라도 지금 긴축 재정 때문에 다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보험급여는 역대 뭐 제일 많이 올랐다 이렇게 해서 그래도 그런 부분은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부에 좀 점수를 많이 주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합당하고 적절한 물질적인 보상 필요하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아프신 분들 많이 계시고 또 연로하십니다. 적절한 또 치료 또 병원 이용하셔야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그런 국정과제 잘 추진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보훈정책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독립운동정신 계승을 하겠다. 또 이걸 통해서 보훈의 역사를 좀 더 확대하겠다라는 정책도 있는데요. 네, 맞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 보훈의 가치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호국도 있지만 또 독립, 애국지사분들. 근데 애국지사분들 이제 연세가 많지 않습니까? 또 생존에 계신 분은 직접 본인이 생존에 계신 분은 지금 8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꾸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현재 살아있는 젊은 세대들한테 이것이 온전히 전파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젊은 10대, 20대들은 아유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또 옛날 전설의 고향 이야기 하시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와 자연스럽게 호흡을 하면서 우리 독립 정신을 전파시킬 수 있으면 최고 좋은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예를 하나 들면은 LG U+라는 이제 큰 기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 기업하고 국가보훈처가 이렇게 같이 협업을 했는데 독립런 게임.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하는 게임에 네. 그 이제 하와이 독립운동의 스토리를 넣은. 근데 그게 원래 한 3만 명, 4만 명 정도를 목표로 했는데 불과 며칠 사이에 14만 명이 참가합니다. 그래서 그 기업에서도 상당히 그 만족을 하고 왜냐면 그 기업도 홍보가 되니까 네. 만족을 하고 또 그 게임에 참여한 우리 10대, 20대들이 전혀 알지도 못했던 100년 전의 하와이 독립운동의 스토리를 공부하게 되고 그래서 이것은 일거양득이었다.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좀 젊은이들한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네. 그런 방법으로 이 독립 정신 공부 이런 거를 좀 전파하고 싶습니다. 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독립런 이거 정말 아이디어 좋은데요. 이 독립운동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보훈 면에서 이 신세대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이를테면 뭐 캐릭터를 만든다든지 상징적인 공간을 만든다든지 요즘 흐름에 맞게 보훈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는 어떤 보관 같은 게 있으실까요? 있습니다. 이제 제가 제일 사실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또 우리 뭐 국방 포커스에서도 그런 아이디어를 좀 많이 저한테 주시면은 정책에 반영할 생각인데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 애국가를 부르지 않습니까? 네. 애국가를 부르면 애국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애국심이 생기는데 또 많은 분들은 우리나라 애국가가 좀 처지지 않냐. 좀 씩씩한 그런 애국가가 아니고 처지지 않냐 하는데 뭐 어느 게 좋은지는 저는 음악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말씀드리기 뭐한데 휘트니 휴스턴이라는 미국의 옛날에 전설적인 가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 뭐 보디가드 영화에 나오는 그 가수가 부르는 미국 애국가를 한번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면은
이 사람들은 애국가를 그냥 일상적으로 부릅니다. 누구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 행사 때만 애국가를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태 기자님 말씀처럼 뭔가 그런 게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 다닐 수 있는 애국가도 부르고 태극기도 또 우리 텀블러 커피 마실 때 거기에 작은 디자인 하나라도 잠시나마 대한민국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 기억할 수 있는 디자인이 있으면은 훨씬 좋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많이 성공한 것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것이 6월 달이 호국의 달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그 프로야구가 인기가 좋으니까. 근데 KBO하고 우리 이제 국가보훈처하고 많이 이야기가 돼서 6월 달에 경기는 그 선수들이 전부 다 밀리터리 룩, 아. 군복 비슷한 네. 그런 유니폼을 입고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천안함이다, 또 뭐 지뢰 사건으로 희생된 우리 하재헌 중사다 이런 분들이 직접 나가서 저하고도 같이 나가서 그 시구도 하고 예. 또 독립지사들이 시구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자연스럽게 야구 보러 오신 분들도 잠시라도 우리 호국이나 애국의 정신을 네. 좀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매우 네. 공감합니다. 정말.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보훈 뭐 심사 기준이 너무 높다. 뭐 그리고 지원 수준 좀 높여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점에 이제 제기되는 문제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거는 어떠한 보완을 또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불편하고 어려워하시는 그동안에 제기됐던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을 또 채택하실 것인지 등등 그런 방안을 좀 더 그리고 말씀해 이제 주세요. 교수님 역시 그 어려운 질문을 하십니다. 제가 약한 부분입니다. 근데 네. 저도 이제 밖에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만 국가보훈처장 들어오고 나서 보니까 등록을 우리 보훈 그 보상 대상자로 등록을 하는 절차가 정말 까다롭습니다. 네. 예. 당사자 입장에서는 뭐 군에서 열심히 복무하다가 나와서 아주 언제 뭐 갑자기 귀가 안 들린다. 또 뭐 손이 절다. 이건 군대하고 틀림없이 관계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입증이 어렵지 않습니까? 네. 입증하는 절차가 상당히 어렵고 근데 개인이 그거를 또 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그 좌절감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했을 때 병영 안에서 그 예컨대 군대 생활하는 과정에서 이유는 잘 모르지만 그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국가가 일단 일차적인 책임을 진다 하고 또 따져보니까 이거는 병영에서 이루어졌지만 자기 지극히 사적인 이유 때문에 된 거다라는 게 밝혀졌을 때 이걸 이제 배제하는 이걸 이제 법률적으로 뭐라고 하냐면은 입증 책임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국가의 입증 책임을 좀 강화하는 것이 이제 좀 선진국 그 국가의 품격 이런 걸 생각하면 맞지 않냐. 이걸 무조건 개인한테 맡겨서 당신이 억울하면은 당신이 입증해라. 이 태도는 좀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아, 또 보훈 대상자분들이 연로하시다 보니까 편찮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6.25 참전 유공자분들 같은 경우에 평균 연령이 90세입니다. 고령이신 만큼 잘 치료를 받으셔야 할 텐데 어떤 뭐 보강 같은 게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제 지금 6.25 참전 우리 용사 어르신들이 생존에 계신 분들이 58,000명. 예, 평균 연령이 90세가 넘습니다. 네. 우리 보통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들 연로하시면 아이고 이제 얼마나 사시겠냐. 옷이라도 한번 해 드리고 싶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국가보훈처에서 제보고의 영웅들이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6.25 참전 우리 어르신들, 참전 용사들한테 딱 제복을 딱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다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아니 그때는 그 모델로만 10분만 선정을 했는데 네. 반응이 너무 폭발적이어서 네. 내년에 예. 이제 예산을 전부 그 몇십억 지금 뭐 아직 국회는 통과 안 했지만 우리 정부 자체에서는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 이렇게 6.25 참전 그 우리
어르신들 네. 그런 어떤 뿌듯함을 좀 가지실 수 있도록 옷 한 벌이라도 제대로 해드리고 네. 싶다. 꼭 해주십시오. 약속 꼭 지키셔야 네. 됩니다. 네. 너무 멋있었습니다. 사실 그 영상. 예. 이 유공자분들 같은 경우 이제 그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을지 걱정하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이 걱정 안 하시게 시원하게 뭐 해결 방법 있으시면 좀 있으시죠? 오늘 우리가 우리 처장님을 너무 고문하는 거 사실 아닌가 싶기도 상당히 하고. 그 예리한 질문입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국립묘지에 안장되기 위한 자격이 엄청 까다롭습니다. 우선은 그 국립묘지를 미국은 예를 들어서 가보니까 국립묘지가 150개가 넘습니다. 우리는 지금 12개입니다. 12개인데 국립묘지를 계속 넓히면 좋지만 여기에 드는 재정이 그 예산이 엄청납니다. 엄청나서 그거를 이제 계속 그거를 모든 분들을 다 이렇게 묘역을 만들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거의 다 만장이 많이 되어 꽉 찼다는 뜻이죠. 만장이 많이 되어 있어서 현재로서는 이제 이천하고 연천에 네. 새로 국립묘지를 만들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단 한 분도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참전 용사들이 좀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국립묘지에 다 안장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난번 이제 방미 사례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우리의 동맹국 미국 그리고 6.25 전쟁 참전국가의 연대 이거를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보온 외교를 잘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런 거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요? 6.25 참전국이 22개국입니다. 그 젊은 나이에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가장 빛나는 나이에 이름도 모르는 나라, 얼굴도 모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수천 킬로미터를 우리를 도와주러 온 그 장병들이지 않습니까? 미국 군인들도 있고 이탈리아 군인들도 있고 영국 군인들도 있고 호주 군인들도 있고 저기 콜롬비아에서는 뭐 몇 달 걸려서 그렇죠. 콜롬비아, 배를 타고 오지 뭐 않았습니까? 에티오피아. 예. 그래서 세월이 70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그 경험이나 그 가치는 진짜 우리가 버릴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단순히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절절한 그때의 경험을 미래를 위한 어떤 더욱더 굳건한 서로 상호 어떤 발전적인 관계를 만드는 그 토대로 삼을 수가 있다. 그 과거의 절절한 경험을. 그래서 뭐 상당히 예산은 많이 듭니다만은 그동안 그런 참전국 용사들을 방한하는 그런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근데 내년이 마침 또 70주년입니다. 네. 그래서 내년은 70주년이라서 대대적으로 범정부적으로 그런 참전국 22개국과의 그 상호 유대를 더 강화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 참전하셨던 분들도 연령이 굉장히 높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후손들을 또 이렇게 초청하는 행사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이번 이제 이렇게 하고 계신 행사, 그러니까 내년에 이루어질 행사에도 이제 그들도 들어가겠죠?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오셨을 때 그 우리 이제 청와대가 지금 개방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미국에서 오신 분, 뭐 영국에서 오신 분, 호주에서 오신 분들 그분들 제가 휠체어를 제가 직접 끌고 청와대 구경을 시켜 드렸는데 아마 뭐 그 나라의 언론에서도 많이 소개가 되는 네. 모양입니다. 상당히 그 자기들이 20살 그 어린 나이에 대한민국이라는 이름도 모르는 나라에 와서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그 나라가 형편없으면은 자기도 보람이 없을 건데 와서 보니까 뭐 서울 보니까 뭐 얼마나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네. 자기도 눈물이 나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태까지도 해왔지만 내년에는 더욱더 성대하게 예. 할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전역하는 청년 의무 복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과 보장, 이건 노력 꾸준히 해왔는데 어떻게 좀 더 해주실 예정이신지 뭐 새로운 게 있습니까? 지금까지 제대군인 정책은 주로 이제 중장기 복무 그러고 이제 전역하신 분들. 근데 우선은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첫 번째 과제가
의무복무자들 네. 그때 마치면은 이게 현역은 국방 우리 국방부 현역은 국방부 제대하면은 무조건 보훈처입니다. 그 사람들이 20살이든 30살이든 40살이 떠나서 그래서 뭐 20대 이제 군대 갔다 온 이제 제 아들도 조금 더 군대 갈 그 예정인데 군대 마치고 오면은 일단 보훈처의 대상이다. 네. 그래서 그 친구들도 취업하는데 또 취업을 위한 교육을 하는데 이런데 많은 정보 네. 또 차별되지 않는 뭐 그런 정책을 강구를 하고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더 나아가서 이제 중장기 네.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도 부족한 것이 많은데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도 제가 국회의원 때 그런 광경을 여러 번 목격을 했습니다. 군에서 뭐 상당히 그 복무를 오래 했습니다. 뭐 15년, 18년 했는데 또 20몇 년 하신 분들도 근데 20년을 기준으로 연금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 한 17년, 8년에서 많이 했는데 연금 혜택도 없고 근데 그때 이제 애들은 자기 나이는 한 40살 이쪽 저쪽인데 애들은 또 크지 않습니까? 커가는데 군에서는 병영 안에서는 뭐 대위다 소령이었지만 사회에 나가면은 어떻게 보면 또 하루 신참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큰 사막에 혼자 내팽개쳐진 그런 기분이다. 연금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좀 포커스를 맞추어서 네. 좀 특별한 그런 좀 이렇게 도움을 네. 주는 그런 정책을 좀 지금 개발해 보려고 합니다. 뭐 특별법 뭐 이런 거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네, 이 군 간부 분들 중에 제가 가끔 취재하다가 만나는데 이분들이 장기가 안 되고 단기로 나가면 답답하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데 제일 큰 문제입니다. 네네. 예, 뭐 일반 민간 같은 경우에는 구직 급여가 꽤 뭐 현실적으로 나오는데 이분들은 그런 게 모자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좀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니 있는지. 이제 그게 이제 민간에서는 아시다시피 9개월 동안 198만 원씩 이렇게 이제 전직 실업 급여를 주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에 비해서 우리 조기 전역 제대 군인들한테는 한 50만 원에서 70만 원. 그 6개월 동안. 네. 그러니까 차이가 너무 심하다. 이런 아쉬움을 가지고 그 격차를 좀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업이나 창업 지원 서비스도 좀 강화가 되고 이 지원 대상도 좀 확대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결국에 참 저도 뭐 공식적으로 참 워낙 어려운 난제입니다. 네. 사실 정치인들이 뭐 입으로만 확 해서 뭐 실망만 주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우리 국방부에도 이 제대 군인 취업, 또 창업 이런 데 지원하는 기관이 있고 저희 국가보훈처에도 또 이제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국이 또 일반 민간 또 고용노동부 이런 데서도 뭐 비슷한 그런 이제 취창업 이런 센터가 있는데 상당히 어렵지만 우선은 정보의 문제 이런데 그 정보의 격차가 많이 존재하는데 우리 제대 군인들이 민간에서보다는 본인들이 좀 더 용이하게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 국방부나 국가보훈처에서 좀 더 확실한 지원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번 조금 더 질문드리고 싶은 게 앞서 조금 설명해 주셨지만 역시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 보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말 제일 중요한 게 예산 그리고 국민들의 인식 개선도 또 필요하고요. 의료 또 장비, 인력, 서비스 굉장히 많은 게 필요한데 효율적으로 좀 잘 추진하기 위해서 뭐 조직의 변화? 뭐 이런 것도 혹시 개편 뭐 이런 것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한 10여 년 전에 미국 애리조나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보훈병원에 그 미국 그 노병들이 이제 사실은 전액 무료입니다. 우리나라도 뭐 거의 90% 전액 이렇게 무료인데 그 국가 유공자들은 그런데 이제 신청을 하면은
진료받는 데까지 너무 오래 걸리는 겁니다. 아파 죽겠는데 네. 뭐 몇 달이 걸리니까 삐 좋은 개살구 아니냐.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다리다가 많은 분들이 열 몇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큰 미국의 사회 문제가 되어서 미국 의회에서까지 그 청문회가 열리고 했었는데 우리는 뭐 그런 일 정도는 아직 안 생겼지만 제일 그 노병들 우리나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참전용사들이 병원을 가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걸 보통 대기 시간이라서 대기 시간. 대기 시간이 너무 기니까 이게 뭐 5시간, 10시간이 아니고 일단 접수를 해놓으면은 뭐 이게 MRI다 뭐 무슨 초음파다 뭐 여러 가지 진료 이런 데 따라 다르긴 하지만 보통 뭐 10일, 20일, 30일 더 길게는 뭐 몇 달 걸리는 것도 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의료 시스템이라도 신속하지 않으면 네. 우리 보통 그러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하는 말처럼 지체된 늦은 그 의료 시스템은 좋은 의료 시스템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각별하게 생각을 하고 예. 이번에 그 보훈의료복지공단을 아주 혁신하는 그런 지금 TF를 만들고 그분들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반가운 소식입니다. 예, 네. 제가 조사한 바로는 보훈의료혁신위원회 등 자문을 거쳐서 이 혁신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하는데 처장님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번에 원래 그 기관에서 뭐 저희 안에 속살을 다 내놓는 거라서 제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그래도 진짜 쇄신을 하려면 뼈를 깎는 고통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원래 그 본인들이 쇄신 개선안을 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거기서 이제 안 된다 이거로 쉽게 말해 퇴짜를 놓은 겁니다. 네. 이 정도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우리 태 기자님 말씀하신 그 보훈 그 의료혁신분과위원회에서 아마 제대로 아마 저는 하리라고 봅니다. 예. 지금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가 위상에 걸맞은 보훈 정책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훈처장님 앞으로 계속해서 어떤 보훈 정책 추진할 예정이신지 국민들께 약속도 해주시고요. 좀 다짐 말씀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한 나라를 발전시키는데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국방력도 필요하고 또 반도체, 뭐 자동차 만드는 경제력도 필요하고 그런데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나라의 정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 보훈 정책을 제대로 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번영의 가장 튼튼한 기초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단 하루를 일을 하더라도 정말 대한민국 보훈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최선을 한번 다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날 자유 대한민국의 독립과 번영을 위해서 국내외에서 희생과 헌신하신 분들을 정말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박민식 보훈처장님 계속해서 보훈문화 확산 그리고 정책을 효율적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존경하고 예우를 다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뿐만 아니라 미래 번영의 출발임을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Yeah.